다음 이야기는 오락 목적으로만 제작된 서사적 재구성입니다. 실제 사실, 인물 또는 상황과의 유사점은 전적으로 우연입니다. 36세의 나이로 서울에서 가장 두려운 마피아 보스이자 한국 전역에 걸쳐 카지노 제국을 거느린 민주는 카지노 넌 파라다이스 꼭대기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바꿀 전화를 받았다. 그의 경호원이 창백한 얼굴로 문을 박차고 들어와 민준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22세의 어린 웨이트리스 혜원이가 카지노의 개인실에서 바로 그 순간 공격당하고 있다고 소리쳤다. 민주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머릿속이 불타는 듯한 상태로 계단을 3칸씩 내려갔고 방문을 열었을 때 그는 억만장자 사업가이자 단골 고객인 지호가 혜원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혜원은 필사적으로 목숨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을 죽음의 문턱으로 이끌고 제국을 파괴하며 지호를 너무나 잔인한 방식으로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아무도 그의 이름을 다시는 언급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할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민준과 혜원의 운명을 피와 구원, 그리고 폭력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날 사랑의 길로 영원히 봉인할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유나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숨을 멎게 할 보호, 권력, 그리고 희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마피아 보스에 대한 강렬한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이 비디오를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작해 볼까요? 모든 것이 시작된 서울의 밤은 차가웠다. 36세의 김민주는 한국 지하세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은 어두운 술집, 호화로운 비즈니스룸, 그리고 법이 미치지 않는 골목에서 속삭여졌다. 그는 단순한 평범한 마피아 보스가 아니었고 카지노와 불법 사업을 통제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민주는 지능, 무자비한 힘,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언급될 때 가장 강력한 정치인들조차 떨게 만드는 명성으로 자신의 제국을 건설한 남자였다. 그의 얼굴은 과거의 전투 상처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눈은 어떤 사람도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본 사람의 냉혹함을 반영했다. 그러나 민준에게는 다른 마피아 보스들과 구별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에게는 코드가 있었고 돈을 포기하거나 죽일 수 있었던 적들을 살려두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그가 종교적으로 따르는 일련의 규칙들이 있었다. 카지노 넌 파라다이스는 그의 제국의 심장이었고 억만장자, 유명인사, 사업가들이 모여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며 돈으로 살 수 있는 쾌락을 즐기는 곳이었다. 카지노 넌 파라다이스는 단순한 도박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자 사회의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부의 사원이었다. 벽은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으며 넌 불빛은 사람들이 외부 세계를 잊게 만드는 매혹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민주는 이 장소를 건설하는데 수십억 원을 투자했고 모든 세부 사항은 그의 세련된 취향과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반영했다. 그러나 이 모든 화려함 뒤에는 어떤 정부기관의 보안 시스템과도 견줄 만한 보안 시스템이 있었다. 모든 구석에 설치된 카메라, 전투 훈련을 받은 경호원, 그리고 민준이 자신의 벽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보원 네트워크가 있었다. 민준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다. 18세에 그는 강남의 거리에서 가족도, 정규 교육도, 미래도 없는 단순한 거리의 소년이었다. 그러나 그는 지능과 용기, 그리고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생존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작은 마피아 보스를 위해 일하며 더러운 일을 하고 사업을 배웠다. 수년 동안 그는 계층을 올라가며 존경을 얻고 권력을 획득했다. 30세에 그는 이전 보스를 무너뜨리고 전체 작전을 장악했다. 이제 36세가 된 그는 사실상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다. 그는 정치인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고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판사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 전역에 걸쳐 정보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권력과 부에도 불구하고
민주는 자신 안에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의 인간성, 그의 관계, 평범한 삶을 살 기회. 그는 사람들을 죽였고 가족들을 파괴했으며 자신을 지옥으로 보낼 만한 일들을 저질렀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였을까?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자신을 두려워하지만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아무도 믿을 수 없는 호화로운 카지노에서 살기 위해서? 혜원이 그의 삶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변했다. 서울거리에 벚꽃이 피기 시작하던 어느 봄밤, 혜원이 카지노 넌 파라다이스에 일하러 들어왔다. 그녀는 겨우 22살이었고 세상이 아직 파괴하지 못한 순수함을 반영하는 눈을 가진 섬세한 아름다움의 젊은 여성이었다. 혜원은 서울의 변두리 지역,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난한 동네 출신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어렸을 때 공장 작업 사고로 사망했고 그녀의 어머니는 두 자녀를 홀로 키우기 위해 남겨졌다. 그녀의 어머니 수지는 가족을 하나로 묶고 먹여 살리기 위해 낮에는 기업 사무실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강하고 단호한 여성이었다. 혜원은 어머니가 끊임없이 일하고 매일 생존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그녀는 어머니가 계속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스스로 맹세했다. 카지노 넌 파라다이스의 구인 광고를 보았을 때 그것은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았다. 급여는 훌륭했고 그녀의 교육 수준으로 얻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직업보다 훨씬 좋았다. 특히 젊고 아름다운 여성에게는 팁이 후했다. 그리고 그녀의 삶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어머니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어머니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삶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혜원은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쳤다. 카지노 넌 파라다이스는 아무나 고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름답고 교육받았으며 전문적이고 부유하고 까다로운 고객들을 다룰 수 있는 웨이트리스를 원했다. 혜원은 모든 시험을 통과했다. 그녀는 똑똑했고 배우는 것이 빨랐으며 고객들을 기쁘게 하는 타고난 우아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채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안고 이제 모든 것이 변할 것이며 마침내 그들에게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지도 않았고 말을 걸지도 않았으며 부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매달 어머니에게 돈을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밤에 영어 수업을 들으며 실력을 향상시키려 노력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언젠가 작은 사업, 아마도 카페나 옷가게를 여는 꿈을 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좋은 사람이고 보호받을 자격이 있으며 좋은 삶을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주는 경호원들에게 엄격한 명령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경호대장인 태호를 사무실로 불렀다. 태호는 민준과 10년 넘게 함께 일했으며 그의 제국 초창기부터 함께였다. 그는 충성스럽고 믿을 수 있었으며 입을 다무는 법을 알고 있었다. 민주는 모니터에 비친 혜원의 녹화 영상을 보여주며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목소리로 그 웨이트리스는 절대적인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누군가 그녀를 부적절하게 만지거나 괴롭히려고 시도하거나 그녀를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행동이라도 한다면 그 결과는 가혹할 것이라고 했다. 매우 가혹할 것이라고. 태호는 즉시 그 메시지를 이해했다. 민준이 그런 명령을 내릴 때는 그가 결과에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아무도 김민준의 나쁜 편에 서고 싶어 하지 않았다. 태호는 카지노의 모든 경호원들에게 그 명령을 전달했다. 혜원은 민준의 딸처럼 대우받을 것이었다. 부적절한 행동을 시도하는 고객은 즉시 카지노에서 퇴출될 것이었다.
그녀를 보호하는 데 실패하는 경호원은 엄중히 처벌받을 것이었다. 처음 몇 달 동안 혜원은 아무런 문제 없이 카지노에서 일했다. 그녀는 전문적이고 예의 바르며 모든 고객들과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했다. 그녀는 단골 고객들의 이름, 좋아하는 음료, 선호도를 빠르게 익혔다. 그녀는 고객들이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지만 결코 전문성의 선을 넘지 않았다. 그녀는 돈을 잘 벌었고 신중하게 저축했으며 매달 상당 부분을 어머니에게 보냈다. 그녀의 어머니는 두 번째 직장을 그만두고 마침내 쉴 시간을 가졌다. 그녀의 삶은 나아지고 있었고 그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졌다. 그녀의 삶에서 처음으로 혜원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있으며 자신과 어머니를 위해 더 나은 삶을 건설할 수 있다고 느꼈다. 민주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지도 않았고 말을 걸지도 않았으며 부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매달 어머니에게 돈을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밤에 영어 수업을 들으며 실력을 향상시키려 노력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언젠가 작은 사업, 아마도 카페나 옷가게를 여는 꿈을 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좋은 사람이고 보호받을 자격이 있으며 좋은 삶을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희망은 연약한 것이다. 특히 강력한 사람들이 법 위에 있다고 믿는 세상에서는. 그리고 박지호가 카지노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변했다. 박지호는 45세의 남자였고 기술과 부동산으로 재산을 모은 억만장자 사업가였다. 그는 수십 개의 다른 회사에 걸쳐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대통령궁까지 이어지는 정치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었고 정부 전역에 걸쳐 권력 있는 위치에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다. 지호는 카지노 넌 파라다이스를 정기적으로 방문했으며 항상 경호원과 보좌관들을 대동했다. 그는 오만하고 자신의 돈이 그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권리를 준다고 믿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뒤에 성희롱과 학대를 당한 여성들의 흔적을 남겼지만 아무도 감히 불평하지 못했다. 그의 돈과 연결망은 그를 어떤 결과로부터도 보호했다. 그리고 그가 혜원을 처음 보았을 때 그는 그녀를 원한다고 결정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고 진정한 매력도 아니었다. 그것은 소유욕이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남자가 살 수 없는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욕망이었다. 혜원은 아름다웠고 젊었고 순수했으며 지호가 쫓아다니기 좋아하는 바로 그런 유형의 여자였다. 처음에는 미묘했다. 지호는 혜원에게 자신을 서빙해달라고 특별히 요청하기 시작했다. 그는 후한 팁을 남겼고 값비싼 선물을 주었으며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 명백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혜원은 전문적으로 행동하려 노력했고 그의 접근을 무시하려 했지만 지호는 끈질겼다. 그는 아니오라는 대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호와 같은 남자들에게 아니오는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개인적인 모욕이었고 용납할 수 없는 거절이었다.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다. 지호는 거의 매일 밤 카지노에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의 접근은 더욱 공격적이고 직접적으로 변했다. 그는 혜원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터무니없는 액수의 돈을 제안했다. 그는 여행, 보석, 자동차를 제안했다. 그녀가 거절하자 그는 전술을 바꿨다. 그는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경력을 망칠 수 있고 서울의 어떤 카지노도 그녀를 다시 고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협조하지 않으면 훨씬 더 나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을 알고 있으며 그가 원한다면 그녀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혜원은 겁에 질렸지만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웠고 지호가 무엇을 할지 두려웠으며 그렇게 강력한 남자에게 맞서면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둘까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면 어머니가 다시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했지만 그것이 소용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호는 경찰에 친구들이 있었고 판사들을 자기 소나귀에 넣고 있었다. 그렇게 강력한 남자에게 맞서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른 채 갇혀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민준은 카지노의 모든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그의 경호원들은 어떤 의심스러운 행동도 알아차리도록 훈련받았다. 지호가 회원을 괴롭히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위협과 부적절한 접근에 대한 묘사가 시작되었을 때 민준은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분노를 느꼈다. 그의 가슴을 태우고 피를 끓게 하며 그를 죽이고 싶게 만드는 분노였다. 그는 지호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다. 민준은 매우 명확하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혜원이 자신의 개인적인 보호 아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를 괴롭히려는 어떤 시도, 어떤 부적절한 접촉, 어떤 위협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민준은 지호가 즉시 멈추지 않으면 그에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세하게 묘사했다. 그는 고통, 고난, 그리고 지호가 죽음을 갈망하게 만들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모든 것에서 처벌받지 않는 것에 익숙했던 지호는 그저 비웃었다. 그는 민준은 그저 범죄자일 뿐이며 자신은 진정한 권력, 정치적 권력, 위에서 오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혜원에게 원하는 대로 할 것이며 민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준이 어떤 시도를 한다면 민준을 감옥에 보내고 그의 카지노를 폐쇄시키며 민준이 건설한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준은 그날 지호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살아서 나가게 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곧 후회할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지호는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호는 자신이 민준보다 우위에 있으며 자신의 돈과 연결망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감은 그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들 동안 지호는 자신의 접근을 강화했다. 그는 거의 매일 밤 카지노에 나타나 혜원을 찾았고 항상 그녀와 단둘이 있을 방법을 찾으려 했다. 그는 그녀의 탈의실에 쪽지를 남기기 시작했는데 그 쪽지에는 그가 그녀에게 하고 싶은 일들이 묘사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동네에 나타나 그녀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어머니를 위협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어머니가 어디 사는지, 언제 집을 나서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혜원은 점점 더 겁에 질렸고 점점 더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둘까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면 어머니가 다시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했지만 그것이 소용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호는 경찰에 친구들이 있었고 판사들을 자기 소나귀에 넣고 있었다. 그렇게 강력한 남자에게 맞서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른 채 갇혀 있었다. 민준은 혜원의 변화를 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 비친 두려움을 보았고 지호가 카진에 들어올 때 그녀가 움츠러드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받을 때 지호일까봐 두려워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살이 빠지고 웃음을 잃고 삶을 잃어버린 것을 보았다. 그리고 민준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단순히 지호를 죽일 수 없었다. 아직은. 지호는 너무나 강력했고 돈도 많았으며 연결망도 많았다. 민준이 그를 죽인다면 그의 제국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결과가 따를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호가 결국 혜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를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민준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했다. 지회에게 돈을 주고 그녀를 내버려 두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호와 같은 남자들은 돈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권력을 원했고 통제를 원했으며 소유하기를 원했다. 혜원을 멀리 다른 나라로 보내 지호가 그녀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녀가 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호를 죽이고 나중에 결과를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혜원을 훨씬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바꿀 밤에 그를 위한 결정이 내려졌다. 목요일 밤이었고 카지노 넌 파라다이스는 고객들로 가득했다. 운이 좋은 밤이었고 도박꾼들이 이기고 있었으며 카지노는 활기찬 에너지로 넘쳐났다. 혜원은 자신의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모습을 유지하려 애쓰며 음료를 서빙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오후 지호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는 그가 그녀를 위한 놀라움을 준비했고 그녀가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호는 그 주 내내 그랬던 것처럼 밤 10시쯤 도착했다. 그는 혜원을 찾았고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를 창백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그는 위층에 스위트룸을 예약해 두었고 그녀가 자신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그녀가 거절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오지 않으면 그날 밤 그녀의 어머니 집으로 가서 그녀가 죽음을 갈망하게 만들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혜원은 이전에도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거절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호가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팔을 잡았고 몇 주 동안 사라지지 않을 보라색 자국을 남길 만큼 강하게 잡고 그녀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혜원은 소리쳤고 벗어나려 애썼지만 지호는 훨씬 더 강했다. 그의 경호원들은 그들 주위에 원을 형성하여 아무도 개입하지 못하게 했다. 카지노의 누구도 그렇게 강력한 남자의 일에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민주는 사무실에 있다가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는 즉시 그 목소리를 알아보았다. 혜원이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그의 마음은 불타는 듯했으며 그의 시야는 붉게 변했다. 생각할 틈도 없이 망설임 없이 그는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경호원들이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그는 그들을 뒤에 남겨두었다. 그는 순수한 본능과 순수한 분노로 몸을 움직이며 카지노 계단을 3칸씩 내려갔다. 엘리베이터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지호가 혜원을 안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 민주는 달려갔지만 그가 도착하기 전에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민주는 계단을 통해 올라갔다. 그는 지호가 그녀를 어디로 데려갈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10층에는 민준이 가장 중요한 고객들을 위해 예약해둔 호화로운 스위트룸이 있었다. 지호는 이 스위트룸을 이전에 여러 번 빌렸었다. 민주는 폐가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발걸음마다 분노가 커지는 것을 느끼며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10층에 도착했을 때 그는 스위트룸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들었다. 혜원의 비명, 절망의 비명, 그가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비명이었다. 민주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는 36년간의 삶에서 쌓인 모든 분노와 힘을 다해 문을 걷어찼다. 문은 굉음을 내며 열렸고 민주는 그를 격분하게 만드는 장면을 보았다. 지호는 바닥에 쓰러져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혜원 위에 있었다. 그녀의 옷은 찢겨 있었고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지호는 민준이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 순간 민준 안에 무언가가 죽었다. 아직 인간성을 가지고 있던 부분,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 사라졌다. 순수한 분노, 순수한 폭력, 순수한 보호 본능만이 솟아났다. 민주는 지호를 붙잡아 벽에 던졌고 그 힘으로 여러 뼈가 부러졌다. 지호는 소리쳤고 자신을 방어하려 했지만 민주는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격렬했다. 민주는 지호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그를 때렸다. 그리고 지호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을 때 민주는 계속했다.
그는 지호가 자비를 빌 때까지 그를 때렸다. 그는 지호가 죽음을 갈망할 때까지 그를 때렸다. 그리고 마침내 멈췄을 때 민주는 피투성이가 되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의 눈은 여전히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는 그 순간 지호를 죽이지 않았다. 그는 그를 살려두었지만 파괴된 상태로 만들었다. 그 후 그는 경호원들을 불러 매우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다. 지호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갈 것이었다. 그는 살아있겠지만 고통받을 것이었다. 그는 남은 생애 동안 매일 고통받을 것이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언젠가 탈출하려 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려 한다면 민주는 그의 죽음이 느리고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보장할 것이었다. 그의 경호원들이 지호를 데려간 후 민주는 혜원에게로 돌아섰다. 그녀는 충격에 떨고 있었고 눈은 눈물로 가득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마치 그녀가 유리로 만들어진 것처럼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그는 그녀가 이제 안전하며 아무도 그녀의 동의 없이 다시는 그녀를 만지지 않을 것이라는 위로의 말과 약속을 속삭였다. 그는 그녀가 울고 있을 때, 그녀의 온몸이 트라우마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다. 다음 날들 동안 민주는 혜원을 개인적으로 돌보았다. 그는 그녀를 사립병원으로 데려가 그녀의 부상을 절대적인 비밀리에 치료받게 했다. 그는 최고의 의사들과 최고의 심리학자들을 고용하여 그녀가 겪었던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도왔다. 그는 그녀가 회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도록 보장했다. 그는 모든 비용을 지불했고 어떤 형태의 상환도 거부했다. 그는 단지 그녀가 괜찮아지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녀가 회복하는 동안 민주는 그녀 곁에 머물며 그녀를 보호하고 돌보았다. 그는 그녀의 침대 옆 의자에서 잠들었고 그녀가 악몽을 꿀 때 깨어났으며 그녀가 울 때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녀와 대화하며 그녀가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혜원은 민준에게서 이전에 누구에게서도 본 적 없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인간성을 희생한 남자를 보았다.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고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지만 모든 것이 그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던 남자를 보았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돌보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의 손길에서 부드러움을 느끼면서 그녀는 그에게 감정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는 더 깊은 무언가였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민준 또한 변화를 느꼈다. 그는 폭력과 부패의 세계에서 36년을 보냈고 자신을 지옥으로 보낼 만한 일들을 저질렀다. 그러나 혜원과 함께 있을 때,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보았을 때 그는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느꼈다. 마치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아직 어떤 선함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는 그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대화하고 웃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몇 주가 몇 달로 변했다. 혜원은 신체적으로 회복했지만 정서적 트라우마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민주는 인내심을 가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감을 되찾고 삶을 재건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그녀의 눈에 있던 두려움은 더 따뜻하고 더 희망적인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다시 웃기 시작했고 다시 웃음을 되찾았으며 다시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이 찾았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지호와의 사건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민주는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다. 부산의 한 사립병원에서 일하는 그의 정보원 중 한 명이었다. 정보원은 지호가 살아있는 채로 목격되었으며 민준이 그를 가두었던 곳에서 탈출했다고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민준은 알 수 없었다. 그는 매우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고 지호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지호는 빠져나오는데 성공했다. 민주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았다. 지호는 혜원을 찾아올 것이었다. 그는 복수하기 위해, 시작했던 일을 끝내기 위해 돌아올 것이었다. 민주는 그녀를 보호해야 했고 그녀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했다. 그는 그녀를 사무실로 불러 모든 것을 말했다. 혜원은 겁에 질렸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그녀는 지호와 같은 남자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주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혜원 주변의 보안을 강화했다. 그녀는 경호원들의 호위 없이는 카지노를 나갈 수 없었다. 그녀는 어떤 순간에도 혼자 있을 수 없었다. 민주는 매일 밤 그녀를 집까지 직접 바래다 주었고 그녀 옆방에서 잠을 자며 아무도 그녀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보장했다. 그러나 지호는 영리했다. 그는 민준이 그녀 주변에 배치한 모든 보안 때문에 혜원을 직접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더 잔인한 일을 했다. 그는 혜원의 어머니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어머니가 어디 사는지 알아냈고 위협적인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어머니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다. 혜원은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고통받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혜원은 민준이 결코 예상하지 못할 일을 저질렀다. 그녀는 그의 보호를 벗어났다. 그녀는 민준이 알아보지 못할 옷을 입고 변장한 채 카지노를 빠져나와 지호가 그녀에게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을 그에게 넘겨주고 그가 어머니를 내버려 두도록 합의할 계획이었다. 민준이 혜원이 사라진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는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그의 정보원들, 그의 보안 카메라들, 부패한 경찰과의 연결망. 그는 혜원을 서울 외곽에 버려진 창고로 추적했고 그곳은 지호가 마지막 만남을 위해 선택한 장소였다. 민주는 그의 최고의 부하들, 가장 치명적인 전사들을 모아 창고로 향했다. 그는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혜원을 지호의 손에 맡길 수 없었다. 민준이 창고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의자에 묶인 혜원을 발견했고 지호는 손에 칼을 들고 그녀 옆에 서 있었다. 지호는 이제 달라져 있었다. 그의 눈은 광기에 차 있었고 그의 정신은 감금되어 보낸 시간 때문에 부서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탐욕스럽고 오만한 남자만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파괴되었으며 이제는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 하는 남자였다. 지호는 민준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혜원을 놓아줄 수 있었고 민준은 살 수 있었다. 아니면 그는 그녀를 구하려 할 수 있었고 둘 다 죽을 것이었다. 민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지회계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그의 눈은 자신이 파괴했던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지호가 공격했다. 그는 칼을 치켜들고 분노에 찬 비명을 지르며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첫 번째 공격을 피했고 두 번째도 피했다. 그러나 세 번째 공격에서 칼은 목표를 찾았다. 그것은 민준의 어깨에 깊숙이 박혀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 민준은 고통에 소리쳤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호를 붙잡아 벽에 너무 강하게 던져서 그 남자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민준은 혜원에게 달려가 그녀를 묶인 곳에서 풀어주었다. 그녀는 그를 안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결코 나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민준은 그녀를 안고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자신이 항상 그녀를 보호할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많은 피를 흘리고 있으며 긴급한 의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이 쓰러지자 혜원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그를 팔에 안고 자신을 떠나지 말아 달라고, 자신과 함께 있어 달라고 애원했다. 그의 경호원들이 잠시 후 도착했고 즉시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혜원은 그를 따라갔고 단 한순간도 그를 혼자 두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의사들이 수술하는 동안, 그가 삶을 위해 싸우는 동안,
죽음이 그를 부르는 동안 그의 곁에 머물렀다. 민주는 3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 3주 동안 혜원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옆 의자에서 잠들었고 그의 손을 잡았으며 사랑과 희망의 말을 속삭였다. 그녀는 어렸을 때 이후로 하지 않았던 기도, 그가 깨어나기를, 그가 살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주는 눈을 떴다. 혜원은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가 깨어나 그가 깨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울었다. 그녀는 그에게 키스하고 그를 안고 그를 사랑한다고, 항상 그를 사랑할 것이라고, 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속삭였다. 민주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병원에서 퇴원할 만큼 회복되었을 때 그는 혜원을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다. 그곳은 서울 외곽에 있는 오래된 사찰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곳에서 승려와 그의 신뢰하는 몇몇 부하들 앞에서 민주는 혜원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벌 수 있는 것보다 더 비싼 반지였다. 그러나 반지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었다. 약속, 헌신, 그리고 구원의 기회. 민주는 혜원에게 청혼했다. 그는 36년 동안 폭력과 어둠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녀가 그의 삶에 빛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생애를 그녀를 보호하고 사랑하며 그녀와 함께 삶을 건설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그녀가 자신과 결혼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범죄 세계를 떠나고 그의 카지노 제국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혜원은 네라고 말했다. 그녀는 눈물을 통해, 기쁨을 통해, 그녀의 마음에서 넘쳐 흐르는 사랑을 통해 네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키스했고 그 순간 둘 다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마치 일어났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모든 폭력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중한 것을 찾은 것처럼 서로를 그리고 삶의 두 번째 기회를